연료가 달라진다라는 게 단순히 자동차가 먹는 것이 달라진다. 이 정도의 변화는 아닌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20년째 하시는데 네. 왜 안 바뀌냐. 이미 나왔는데도. 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포드식 변화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진행형.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우주의 언어로 기술을 더 흥미롭게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죠. 우주먼지님 그리고 항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본 질문부터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새 근본 논쟁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세 분이 생각하시는 자동차의 성격을 결정하는 근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 자동차의 근본, 네, 성격을 결정하는 근본. 성격. 저는 그래도 엔진인 것 같아요. 엔진. 네. 이유는요? 보통 그 이제 좋은 차, 흔히 말하는 우리 좋은 차라고 네. 하면은 엔진 소리가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어.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전 세계 가봐도 그런 차들, 좋은 차들 타시는 분들은 또 엔진에 대한 자부심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먼지님은요? 자동차의 근본. 사실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현대차이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승차감이에요. 아. 동네를 다니건 고속도로를 다니건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오래 타도 별로 이렇게 몸이 피로하지 않고 훨씬 또 제 체구에 맞는 그런 좋은 차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타고 있는 캐스퍼를 타면서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근본은 승차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독실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기준. 네. 자동차의 근본은 지금 와서 2026년에는 디자인이다. 디자인. 솔직히 오. 모든 차가 다 괜찮으니 네. 디자인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차를 갖고 싶어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꼭 익스테리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 뭐 요즘 나온 PB5 이런 것도 말하자면 내부의 디자인을 어떻게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쵸. 이제는 자동차는 디자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엔진도 얘기하셨고 승차감도 얘기해주셨고 뭐 디자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최근에 자동차 성격을 좀 결정하는 근본 중의 근본은 네. 이 차가 어떤 에너지로 달리느냐, 뭘 먹고 달리느냐, 여기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차 분류할 때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분명히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미래에는 전기차가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도로 위에는 휘발유, 경유로 달리는 차량들이 가득하고요. 그렇죠. 네. 전기차가 아직 지금 확실히 자리 잡은 것도 아닌데 벌써 우리도 독실님 되게 좋아하시는 차죠. 그죠. 수소차 얘기까지 지금 미래차로 계속 언급이 네. 되고 있어서 네. 이게 과연 뭐가 미래의 에너지가 될 것인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미래 모빌리티 1등 연료는 누가 될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미래의 연료를 뭐를 쓰게 될 것인지 그 자동차 연료 관련해서 저희가 관점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동차에게 연료란 무엇인지, 연료가 달라진다라는 게 단순히 자동차가 먹는 것이 달라진다. 이 정도의 변화는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은 자동차에게 연료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약간 밥 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냥 밥이 아니라 자동차의 성격을 결정하는 DNA 같은 게 자동차의 연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구조도 바뀌고 자동차의 구조가 바뀌면 그 안에 공간이라든지 패턴들도 바뀌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식들도 달라질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밟으면 밟는 대로 또 못 네, 타다 네. 보니까 바로 나가잖아요. 장난 너무 좋아, 아니잖아요. 그 느낌. 조용히 네. 그냥 훅.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하는 습관도 바뀔 거고요. 또 전기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것들이 충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프라들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네. 이게 휘발유가 살아남은 이유가 네. 단순히 휘발유가 익숙해서라기보다는 연료 자체가 가진 강점이 너무나 많기 그쵸. 때문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에너지 밀도가 너무나 좋아요. 또 가격도 적당한 가격에서 익숙해져 온 상태로 형성이 되어 그렇죠. 왔었고요. 네. 그리고 저장하고 운반이 비교적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네네. 수소는
이 활동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압축이 액화가. 되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저장도 쉽고 운반도 쉽기 때문에 유조선으로도 운반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도로에서는 탱크로리 같은 자동차로도 운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축할 필요도 없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요즘 전기차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유 속도예요. 아 맞아.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냥 주유하고 한 어. 3분에서 길면 5분이면 끝.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나오면서 야, 이 주유 속도가 진짜 보통이 맞아. 아니었구나. 이게 맞아.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이미 휘발유 차량으로 모든 시설들, 인프라들이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깔려져 있는 인프라 시설들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리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개발이 되고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휘발유 차가 대세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죠. 편리한 원료다라는 것은 휘발유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또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이 휘발유라는 연료가 안전하기만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휘발유 역사를 보면 과거랑 지금이랑 제일 크게 다른 차이점이 납의 성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유연 휘발유라고 해서 맞아, 네. 납을 일부러 넣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엔진에서 열기가 남아 있다 보니까 휘발유가 들어갔을 때 그 점화기에서 예상하지 않은 시점에 자꾸 먼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엔진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주행 능력도 떨어뜨리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납이 들어간 테트라에틸납이라고 하는 성분을 그 휘발유에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부산물들이 생기는 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노킹이 덜한 안전한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아무 문제 의식이 없었어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열심히 납을 태우면서 다닌 거예요. 아무 문제 의식 없이. 근데 그러다가 이게 언제 발견되냐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클레어 패터슨이라고 하는 지구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뭘 하고 싶었냐면 운석을 주어서 그 운석에 있는 그 우라늄 납의 동위 원소를 비교해서 그걸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지극히 과학적인 연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샘플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 이게 자연적인 수치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높은 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구의 나이를 재고 싶은데 자꾸 샘플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청결실을 만들어도 이게 연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짜 지구가 통째로 납에 오염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산에 가서도 샘플을 갖고 오고 바닷속에 가서도 샘플을 퍼오고 해보니까 진짜 지구가 통째로 자연적인 수치의 거의 80배 가까이 납으로 오염돼 있다는 걸 이제 그 사람이 확인한 거예요. 와, 그리고- 그분 한 명이 만들어낸 뭔가 대단한 발견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 원인이 뭘까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네. 아 휘발유에 들어간 납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싸운 끝에 진짜 최근에까지 알제리 같은 이제 국가에서는 계속 유연 휘발유를 쓰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모두 바뀌게 된 거죠. 드디어. 근데 우리 한성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료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름 건 꽂는 자리가 이제 플러그를 꽂는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내부를 보면 완벽히 다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없고 네. 엔진이 가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배터리와 배터리 효율을 좀 책임지는 그 어떤 관리 기술과 소프트웨어 그래서 HDV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사실상 차의 근본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정도로 큰 전환이 일어났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리는 전자제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냥 내연기관의 힘으로 달리는 그냥 운송수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인데 달리는 게 함께 포함된 전자제품인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배터리 기술,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 더 그 자동차의 근본에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포드식 변화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드가 등장하면서 완전 자동차 공정의 메커니즘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맞아요. 네. 근데 그것에 준하는 다른 버전의 포드식 변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동차 공장 자체도 달라질 거고 배터리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고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는 의자 배치나 핸들 배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20년째 하시는데 네. 왜 안 바뀌냐. 이미 나왔는데도.
이제 결국에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저도 큰 흐름은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가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 공부한다 아니면은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자동차 회사에 취직할래 그러면은 주로 갔던 전공이 기계공학이잖아요. 그렇죠. 기계공학이죠. 그러니까 차가 기계라는 개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래서 이후로 간다면은 에너지를 관리를 하는 에너지 관리 플랫폼으로 저는 자동차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계가 완전히 기계공학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이 관리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게 단계적으로 바뀌기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출고 후에도 지금은 우리가 굳이 어디 서비스 센터라든지 가지 않아도 업데이트 저절로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 되는 것도 지금 많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품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한 10년, 20년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아직 타고 있는 자동차에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전기 자동차가 나와도 기존의 휘발유 차량을 버릴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품목의 특성상 그 기술과 시대의 변화가 빠르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변화까지 나가기에는 조금의 허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고 있는 것도 맞고 한데 뭔가 이제 친환경차로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네. 이 기술적으로 뭔가 더 넘어야 할 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벽이 있을까요? 사실 전기차가 이렇게 내연기관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상 구입을 하려면 망설이는 부분이 전기차의 개념이 약해서는 아니거든요.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잖아요. 저는 배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기 많다.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배터리에서 갈리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행 속도라든지 뭐 거리. 충전 속도라든지 주행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가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격이라든지. 교체하려면, 오, 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의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이런 지점들이 망설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현대차 그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네. 있고 계속 새로운 배터리, 더 좋은 배터리,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지금 있는 배터리를 어떻게 최선의 효율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술도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업체랑 협업을 하면서도 또 기술 자체를 내재하려고 하는 노력도 그런 거고요. BMS라고 하죠. 배터리 관리 기술, 네. 그죠?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 어떤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온도 전압 그리고 배터리의 편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과충전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이제 과방전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충전 전류 속도 이런 것들 온도까지 다 제어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가 이걸 하는데 기존의 자동차들도 이미 배터리가 있고 거기도 BMS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과 전기차에서 요구되는 그 스펙 BMS는 정말 급이 다르잖아요. 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BMS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배터리 똑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이게 500km 간다. 예를 들어서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똑같이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 BMS라는 기술로 이 사람의 운전 습관은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는 다른 데서 배터리를 용량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똑같은 거리가 나올 수 있게 심지어는 운전 습관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더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BMS 시스템이거든요. 현대자동차도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경험들이 쌓여 있을 거고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BMS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인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있어야 사지 하는데 이제 제작 회사 입장에서는 사야 인프라를 만들지 이 두 개가 가장 치열한 시장은 사실 수소. 네. 연료전지차가 그렇죠. 수소의 형태를 갖춰서 거기다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놓는 것도 가능하고 그걸 운송하고 배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는 사실 미래의 안전한 청정 에너지는 수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휘발유도 여전히 건재하고 네. 그리고 전기차도 아직 사실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은데 왜 독실림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계속 수소 카드를 꺼내는 건지 저는 이게 그렇죠. 너무 궁금하네요. 일단 수소가 등장한 배경은 친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친환경. 네. 그렇죠. 이제 수소는 이론적으로 보면 수소가 이제
연료가 돼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불이 붙으면 네. 그 수소랑 산소랑 합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오염 물질이 물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지구 환경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수소라는 이제 연료가 개념이 등장을 한 건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완벽한 친환경 대체 연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좀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 맞죠? 맞죠. 네. 75%죠. 네. 그런데 왜 연료로 그냥 팡팡팡팡 써제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기는 하죠. 그렇죠. 우주의 그렇죠. 대부분이 수소고 맞아. 지금 사실 우주 공간으로 나간다고 해서 뭘 떠와도 수소가 가득 차 이렇게만 있을 떠도 거고 수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떠도. 입자가 있다면 맞아요. 네, 입자가 있다면은 그게 수소일 거고 그래서 우주에서 많다는 말이 지구에서 바로 꺼내 쓰기 쉽다라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똑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이 많다고 해서 금을 바로 꺼내서 쓰기 쉽다 어디 금광에서 그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뭐 그쵸. 많은 사용 가능한 과정들이 형태. 네.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금광에 가더라도. 그래서 지구에서 수소는 말씀해 주셨듯이 대부분 뭐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합물 되게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만든 다음이거든요. 저장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아직 않아요. 어렵죠. 네. 네. 수소는 너무 가벼워서 네. 너무 가볍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움직이기가 너무 쉽다라는 말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정말 낮춰서 움직임을 줄여야 되는데 낮추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온도를 네. 낮추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장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큰 거죠. 탱크가 같은 탱크의 양이라도 LPG를 넣는 것과 맞아요. 수소를 넣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으로 넣거나 아니면 액화시키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에너지가. 너무나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수소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소가 자기에 맞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거리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특수 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특수 차량들에서는 또 산업 현장 같이 무겁고 오래 다녀야 되는 차들은 되게 특이한 차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차들한테는 오히려 수소가 저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1등, 2등이 아니지만 어쨌든 3등 정도는 금방 네. 쫓아올 수 있는 에너지원이 그쵸. 되겠네요. 네. 사실 전기차가 많이 말씀하신 거죠. 네.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자동차에 전기를 꽂아 쓰고 뭐 몇 시간 있다 나가야 되고 이걸 불편해서 어떻게 해라고 했지만 다 하거든요. 네.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추면서 조금씩 그래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수소가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너지를 뭘로 저장할 거냐 했을 때 대안이 별로 없고 그렇죠. 또 옮기는 거 수송할 때도 어쨌든 유체를 이용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때도 뭐 암모니아가 됐든 수소가 됐든 어떤 그런 형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다시 전기로 환원시키는 것도 연료 전지를 통해서 꽤 높은 효율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 그 휘발유에 비해서 석탄에서 불편해라고 하기에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좀 청사진을 좀 제시했다. 그래서 자동차 연료 하나 추가됐다. 이제 언젠가 내가 1등 할 거야라고 우리가 그거에만 너무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연료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수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를 우리가 같이 짜본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여러모로 경제성도 그렇고 편리성도 그렇고 쭉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하이브리드가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함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적인 시기에 너무 어울리는 차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연기관 차량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전기 자동차로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그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그 역할을 그래도 한 10년, 20년 동안은 또 하이브리드가 해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되게 똑똑해져서 예를 들면 회생제동 같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감속을 할 때 또 역으로 충전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이제 사람들의 그 비용을 줄여주고
만들어주고 연비를 좋게 해주고 하는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하이브리드가 꽤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도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이브리드는 이제 과도기 기술이라기보다는 과도기를 견디게 해주는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차량이라는 특성 자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차를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당장 편한 거 사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나의 지금의 현실을 위해서 내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 전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충전자리 있는지, 내가 장거리가 많은데 장거리 갈 때마다 시간은 괜찮은 건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하이브리드는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쓰던 연료 그대로 써 아니면은 충전 스트레스는 그래도 또 적어요. 그다음에 전기 모터가 도와주네. 연비도 상승되네. 이런 약간 장점만 모아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그 과도기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세서 당분간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큰 장점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역으로 말하자면 하이브리드는 휘발유차, 전기차 반반 섞은 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하나 없앨 수가 없어요. 맞아요. 무거운 엔진도 들어가야 돼, 연료통도 있어야 돼, 배터리도 있어야 돼, 모터도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구동할 때마다 구동 쪽이 바뀌어야 돼, 트랜스미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점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바쁜 차다, 바쁜 차. 바쁜 차죠. 일을 할 게 많아. 그리고 그렇게 무거워지고. 볼 수도 있네요. 그 예를 들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전을 제대로 안 해주면 네. 사실 그냥 무거워진 내연기관 차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나 현대차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는 플러그인도 아닙니다. 아주 편안하게 네. 탈 수 있어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차 글로벌 누적 판매 추이가 벌써 500만 대 돌파했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계적으로 봐도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고요. 성장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적 100만 대까지는 11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후에 300만 대까지는 5년, 400만 대 고지는 1년 단위로 단축이 됐다고 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세는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다. 자, 오늘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자꾸 미래차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1등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그런 승자 독식의 사회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나누는 그런 싸움에 가깝지 않나. 모두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도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동시에 좀 키우면서 수소연료 전지도 가져가고 또 ER/EV 같은 선택지도 함께 좀 병행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는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뽐내는 게 아니라 미래차의 시장이 하나의 정답만으로 하나의 에너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처럼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네요. 생명의 생태계도 보면은 종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종다양성. 그러니까 종이 다양해야 그 생태계가 환경 변화에 더 잘 견뎌낼 수 있고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자동차의 생태계도 종의 다양성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기차로 바꾸자, 당장 다 휘발유차로 바꾸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목적에 따라서 아까 항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과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연료나 엔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 거 결론을 내려보면 미래의 모빌리티 관련한 진짜 전략은 뭐를 하나 뭐 선택하고 뭐를 버리고 뭐가 어떤 에너지는 사라지고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어디에 좀 적절하게 가장 잘 쓸까를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휘발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의 경쟁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미래를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오늘도 현대 진행형. 오늘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미래,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너지 미래를 연료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이런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두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우주먼지 항성 여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